저는 법적인 요건은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분이 4개월 만에 했다. 법적 요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4개월 만에 수익이 났다고 해서 1000만원짜리 컨설팅 한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 나와서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것 같다면서 들떠가지고 지금 유튜브 몇 분이 막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장밋빛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아. 누구든 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던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가격이 서로에게 합리적이냐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싸다 안 하시면 되고 이게 싸다 하시면 되는 거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고요? 뭐 어떤 분이 보니까 뭐 1000만원짜리에 컨설팅 비용을 팔더라고요.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돈을 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부터 해서 이 비용을 받을 만큼의 그 사람의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가 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튜브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 모은 사람들을 일단은 뭐 5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 이렇게 뭐 정보를 간단하게 줄 수 있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그런 거를 이제 변마를 하다가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세팅해 주겠다 1000만원 이런 겁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면서 이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별되니까 저는 강퇴를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별된 사람들은 싹 다 이제 강퇴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 쫓아낸 거야. 그리고 나서는 자기도 미안했는지 좀 깎아줄게요. 부가세도 포함하겠습니다. 930만원. 근데 930만원이라는 뭐 자기 따라 한번 해석하기 예상해주죠. 그런 가격의 컨설팅비를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어쨌거나 어떤 상품을 파는데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건 몇장수 마음, 즉 셀러의 마음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책정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일단 저는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업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정보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입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간이 저도 5년 정도는 진행했었으니까 이분들의 첫 번째 문제가 되는 부분 첫 번째입니다. 하는 사람이 2천만원짜리 930만원짜리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는 중인데 뭐 글쎄요. 일단은 이 사람 자체의 경험이 4개월 네, 원래 2월 달에 해외 에어비앤비 사업을 첫 시작 론칭한다고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네, 지금 뭐 1000만원. 네, 일단은 이분이 얼마나 수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4개월의 경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로테이션 순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4개월 930만원에 컨설팅 해주겠다. 네, 일단은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경험이 일천하다라는 점.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과의 어떤 동업관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동업관계를 통해 가지고 대출은 정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또 글쎄요. 그러면 동업하신 분은 과연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뭐 글쎄요. 컨설팅의 자격은 없습니다. 컨설팅 자격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 역시 컨설팅 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료 컨설팅을 받는데 바로 영어 교육 분야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영어 교육을 한 사람이에요. 교육 서비스업을 한 사람이고 이 분야에서 뭐 글쎄요. 저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단은 뭐 매출 1위를 이 분야의 매출 1위를 거의 7년, 8년 연속해서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관련해서 쓴 책이 저는 30권 정도의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책이 출판사가 한 군데가 아니라 한 6군데 정도의 출판사를 통해서
네, 전부 다 출판사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았던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그리고 베트남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경력, 이력을 가지고 저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했는지, 몇 년 전에 했는지는 뭐 저는 법적인 요건은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분이 4개월 만에 했다. 법적 요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4개월 만에 수익이 났다고 해서 1000만원짜리 컨설팅 한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지식이 좀 모자라서 동업한 사람의 뭐 그런 정보를 받아서 뭐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동업을 하시는 분, 이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구 쪽에 이 어간 쪽에 사업을 하는데 이분도 그 사업에 발을 걸쳤다고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의학원 바로 앞에 있는 모 의학원에 오셔가지고 뭐 강사도 아니고 그냥 뭐 리딩 하시는 분, 뭐 그런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물론 뭐 어떤 실력이 어떻다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업계에서 굉장히 평판도 좋았거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비하하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 어쨌거나 그분은 그 당시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겠죠. 그죠? 어느 순간 이제 대구에서 업을 정리하시고 서울로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즉, 이쪽 사업을 했던 경험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서는 이분 또한 그렇게 업력이 기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업력에 비해서 1000만원에 그렇지만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저는 현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태국에서 실제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2015년부터 베트남에서 원래 제가 중식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식업을 3개 운영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되고 짬뽕이라는 공상공사라는 저의 브랜드를 이 식업 상표권을 걸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이제 해외 확장을 위해서 하노이, 다낭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성을 본 사람이기도 하고 거기서 마찬가지 그분들도 중식업 하다가 정확히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원짬뽕이었나? 그 원짬뽕의 사장님의 매물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매물을 저는 보러도 갔었고 그리고 그 사장님이 이 요식업이 너무 힘들다면서 호텔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걸 갖고 빠지려고 하는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낭 원짬뽕인가 아마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요식업보다 숙박업이 더 나은 사업이잖아 해서 저는 다낭 쪽에 이 호텔 쪽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조사를 하다 보니 웬걸 한 삼성급 호텔 정도면은 글쎄요 초기 투자금이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면은 내가 호텔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 알게 된 거, 2017년 당시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분의 매물이 아마 1억이 조금 안 되게, 그 당시에 달러로 나왔었거든요. 1억이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매물이 나왔던 거였고, 직접 이제 그 사장님과 만나서 이 매물을 살지 말지, 바이어 입장, 잠재적인 바이어 입장에서 제가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숙박업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에어비앤비 사업에 관심을 또한 가지게 되었고, 다만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그 당시에도 뭐 준비를 했었다가, 그리고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해외에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그나마 해외 느낌 나는 바닷가에 해변가에 그런 에어비앤비 사업이 이제 거제도에 있는 부석섬 섬, 바로 이 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020년도에 오픈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해외 바람이 또 불어가지고 현재 지금 파타에서 사업하고 있는 중인데 솔직히 말해드릴게요. 어쨌거나 저의 사업의 세팅은요, 이 사업의 세팅은 월 한 30만원 정도 버는 게 목표의 수익입니다. 월 수익 30만원.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 사업을 세팅해서 한다. 월 30만원 정도 수익. 저는 보통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건 그리고 태국이건 다른 나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는 훨씬 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베트남과 태국을 통해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가 싱가포르를 제외하자면 태국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만한 또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베트남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나라 기준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막 나와서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것 같다면서 들떠가지고 지금 유튜브 몇 분이 막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장밋빛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아. 저 역시 이 사업을 세팅할 때는 이게 돈이 굉장히 될 것 같아서 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과 다른 컨셉인 게, 저는 해외에서 마음껏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 나라가 저물가 국가잖아요. 한 끼 2, 3천 원이면 괜찮단 말입니다. 한 10,000원 주면은 정말 외식 사업, 뭐 레스토랑에서 폼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너무나도 저렴하게 생활 물가를 누리면서도 럭셔리하게 헬스하고 운동하고 수영장이 4개 있는 곳에서 수영도 하고 말입니다. 태닝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삶의 질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해외에서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물론 저는 자가이기 때문에, 자가 콘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거의 150에서 180만 원 정도로도 한국에 살고 있는 삶의 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이게 제 컨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한 150, 18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돈 중에 일부는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돈이 있다면 그러면 아예 그냥 현장에서 벌 수 있다. 이게 제 컨셉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내가 국민연금이 한 12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러면은요, 뭐 모자라는 금액이 뭐 적게는 한 30만 원, 많게는 6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라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콘도도 있지만은 1개나 2개 정도의 콘도를 더 활용을 하게 된다면, 세팅해서 여러분들이 청소 좀 하면서 활용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그 나라 현지의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구상했던 부분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해외 에어비앤비에 대한 사업 내용에 조금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뭐 투자를 하게 된 케이스지, 이 자체가 뭐 수요를 본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월세 70만 원 정도 기준했을 때 대략 월수익 한 30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알겠죠? 현실이에요. 사실 수익만 따져봤을 때는 한국에 사시는 것이 맞고요, 뉴욕과 호주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고물가 나라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수익을 생각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나와서 해외 에어비앤비를 한다? 그렇다면은요, 이게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은 굉장히 큽니다만 한국을 벗어난 일부 나라에서는요, 보증금이 적어요.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가 되느냐? 내가 자본금이 굉장히 적게 드는 거예요. 월세가 70만 원일 때 기준해 보도록 할게요. 월세가 70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보증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000만 원과 첫 달 월세 70만 원, 1,07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단은 사업의 첫 시작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해외는 다릅니다. 해외는 달라요. 보통 보증금이 2, 3개월이에요. 2개월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개월이거든요. 그러면 70만 원 기준 했을 때 꼴랑 보증금 140만 원, 월세 70만 원, 즉 3, 7, 21, 210만 원이면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특징인 겁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워낙 적은 금액에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에어비앤비 사업이 괜찮은 거지, 이 수익금 자체가 매우 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워낙 투자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 원리만 조금 알아놓으시면 1개 혹은 2개 혹은 3개 정도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약간의 노동만 투입할 수 있다면, 제가 원하는 반트 라이프예요. 그래서 특별한 자본금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업 기술이 있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해외에서 아주 약간의 일만으로도 삶을 살 수 있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반트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다. 바로 반트 라이프 관점에서 저는 에어비앤비를 접근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지금 거기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장밋빛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부터 현장에서 2015년부터 부동산 투자부터 해서 숙박업, 요식업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사실상
동남아 대부분 나라, 한국도 포함해가지고요. 대부분 나라에서 에어비앤비는 합법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2023년도에 민주당 이기호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자면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의 90%가 불법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90%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서조차 합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에서도 힘든 합법 에어비앤비 사업을 해외에서 한다? 일단 좀 꿈 좀 깨시죠, 여러분들. 자, 합법을 하기 위해서 조건 얘기해 드릴게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자가 직접 매수를 하든가 혹은 매수가 아니라면 임대 형식인데요. 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건물주의 서면화가 이루어진 동의, 한마디로 계약상의 동의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가 써블리, 그러니까 막 돌려도 돼 라고 정정될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머지는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동의를 받았다고 칩시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날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도 마찬가지 180일 이내에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한국의 조건은 뭐냐면은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위홈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부산과 서울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내국인들에게 도시 안에서도 에어비앤비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인, 해외인 다 받아낼 수 있는 민박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180일 이내에서만 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태국이라든지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각 나라마다 또한 각 나라의 지자체마다 또한 차이가 물론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조금 뭉뚱그리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태국 같은 경우는 30일 미만의 에어비앤비 사업은 모두 다 불법이에요. 싹 다 불법입니다. 즉 한마디로 자가이든가 혹은 임대했을 때 전전대에 대한 동의를 계약서상에 이렇게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를 조건으로 한 다음 30일 이상 한마디로 월 단위의 거의 이거는 단기 임대라 봐야겠죠, 그죠? 단기 임대 수준이 되는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해서만 합법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30일 미만이다라는 경우에는 이거 전부 다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고 실제 벌금형 사례도 가지고 있으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실제 벌금형 받은 그 사례가 있거든요. 한국이건 일본이건 베트남이건 태국이건 어디건 실제 에어비앤비 사업은 썩 환영받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실제로도 호주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렇게 합법화가 된 것들도 훨씬 더 많은 규제를 지금 가하는 중이거든요. 올해부터 뉴욕 같은 경우는 숙박세와 더불어서 반드시 입주민이 살고 있어야 되는 건물주, 그러니까 이 에어비앤비 사업주가 그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하다. 갑자기 에어비앤비 사업에 뉴욕시 90% 정도의 매물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에어비앤비 사업 때문에 호주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가만 가능하거든요. 자가의 상태에서만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집을 계속 사겠죠. 혹은 원래 월세로 돌리고 있던 그런 집들을 에어비앤비 사업으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월세가 사라지고 에어비앤비가 많아졌어. 그러면 월세입자들, 월세 공급이 줄어들겠죠. 월세 공급이 줄어든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주거비 인상이 되겠죠. 주거비 상승이 되겠죠. 주거비 상승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주거비가 상승한 만큼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서 집값이 여러분들 폭락, 하락을 겪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에어비앤비 사업이 매우 활성화된 미국 뉴욕 그리고 호주의 멜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확히 렌털 피도 굉장히 폭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집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값 폭등의 주범을 바로 호주, 정확히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의 뉴욕시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집값 폭등의 사례의 주범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가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런데 꼭 집값이 아니더라도 거주민들 입장에서도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싫은 사업이야. 근데 꺼릴 수밖에 없는 사업인 이유가 떠들거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놀러 왔어. 일찍 자겠습니까? 일찍 안 잡니다, 여러분들. 일찍 안 자요. 돌아다니고 늦게 와서 술을 마시고 음주 가무에 떠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신고가 첫 번째는 동종업계지만 두 번째는 바로 입주민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베트남에서도 바로 이 입주민 위원단이, 그 위원회가 있어요. 입주민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juristic office를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 직접 조사하진 않지만 이 입주민들이 살고 있다가 너무 시끄러워, 문제가 있다, 이거 에어비앤비 돌리는 것 같아 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얘네들은 무조건 그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겠죠. 며칠 살았느냐? 30만 이내? 이거 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기보다는 적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직접 우리나라처럼 합동수사반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그 나라의 경찰 인력도 매우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죠? 네. 생각보다도 합법화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요.